반갑습니다. 세종시 공동교육2 그리고 나다움 공동교육과정 공통으로 진행하는 안녕 자바스크립트 2차 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시간이 많이 저희가 7차 시까지 교육을 진행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막 일찍 했었어야 했는데 개인 사정으로 강의를 진행을 못해서 이제 뒤늦게 지금 이렇게 영상을 업로드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제 목차를 보시면은 이제 변수 정의법 그리고 변수의 원시 자료형, 객체, 배열, 함수 간단하게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넘어갈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예전에 추천드렸던 책 같은 것들 이용해서 같이 진행을 할 거니까 혹시 만약에 어떤 책을 사용하는지 궁금하다 그러면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변수의 종류부터 봐야겠죠? 지금 자바스크립트라는 이 스크립트 언어 내에서는 변수를 총 3가지 사용합니다. 첫 번째, 가장 처음에 나왔던 변수예요. 변수가 var라고 있어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저희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따로 원시 자료형, 그러니까 자료형을 설정하지 않아도 알아서 자바스크립트 내에서 자료형이 결정된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보통 이제 var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var 같은 경우에는 ESMA 스크립트 5 문법 그 5까지 지금 현재 2020까지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문법이. 그래서 이제 ESMA 스크립트 철자가 맞았나? 5가 제가 알기로는 2000년대 후반쯤, 2007년에서 2009년 사이 그쯤 그러니까 2000년대 후반쯤에 나온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 뒤에 이제 ES6가 등장을 했는데, 어쨌든 var는 그 이전까지 자바스크립트의 변수를 담당하던 핵심 요소로서 작용하던 변수의 한 종류로서 값이 변동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변수이기 때문에 값이 변동이 되겠죠. 당연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 var을 대신해서 let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ES6 이후에 등장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실 거예요. 굳이 var가 있는데 또 let을 만들어야 되나?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쵸? var가 있는데 굳이 let을 만들어서 var의 존재 의의를 상실하게 만드는 행동,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var랑 let이 대체 무슨 차이가 있길래,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길래 var을 더 이상 쓰지 않고 let을 새로 만들었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추후에 계속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let과 const가 또 새로 등장을 했어요. const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let하고 동시에 ES6 이후에 등장을 한 거고, 값이 변동되는 let하고는 다르게 상수입니다. 상수는 수가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수처럼 이제 중간에 값을 바꾸거나 할 수 없고, 이 메모리 값이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수는 그대로 고정되어서 값을 변동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수도 값을 변동시킬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다음 차시 때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리터럴과 상수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릴 때 추가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제 상수하고 변수, 이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갈게요. 그럼 이제 변수 명명법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죠. 보시면은 이제 변수를 만들 때는 숫자로 시작을 하면 안 돼요. one apple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당연히 에러를 내뱉습니다. 그리고 공백, 기호, 마침표를 입력하면 안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특수문자 같은 것이 많이 제한된다는 거죠. 특수문자를 되도록 입력하지 말아주시고, 가능한 특수문자는 이렇게 언더바 정도는 입력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수를 명명할 때는 해당 변수가 어떠한 목적을 지니고 사용되는지, 그런 변수의 목적을 분명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말 알고 있는 약어 같은 것들을 이용하면은 문제가 돼요. 왜냐? 코드를 볼 때
나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코드를 다른 사람들한테 인수인계 해줘야 될 때도 있고, 뭐 이거는 이제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동아리 활동, 단체 활동을 할 때 얘기긴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나 자신이 이 변수를 볼 때 다시 봤어요. 이제 6개월 정도 뒤에 다시 봤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CID라고 했어요. CID가 뭐지? CIA인가? 뭐 그렇게 착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이 변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 쓰이는지, 어디서 쓰이는지 명확하게 변수를 명명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클라이언트 아이디라고 써 있죠. 그러면은 여기 지금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담아두는 변수라는 거다 라는 내용을 쉽게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변수 명명을 할 때 커멀 케이스랑 스네이크 케이스가 있습니다. 커멀 케이스는 다음 이제 변수를 명명할 때 이제 hello world라고 되어 있죠. hello 하고 world를 할 때 앞부분에 대문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이제 변수가 있을 때 두 가지 단어 이상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두 단어를 잇게 되면은 뭔가 이제 내용만 길어지고 같이 소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이 단어가 어디서 끊어지는지 구분하기 어려울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커멀 케이스를 이용하면은 이제 헬로우 앞부분 첫 글자는 소문자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단어 하나를 소문자로 입력하고 다음 단어일 때 구분을 하기 위해서 대문자로 입력을 합니다. 다음 단어를 앞 글자를 대문자로. 그리고 이제 스네이크 케이스라는 방식이 있어요. 이거는 전부 다 소문자로 하되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었죠. 언더바 형태를 이용해서 다음 단어 글자 앞에 밑줄을 딱 그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보통 각각 프레임워크마다 커멀 케이스, 스네이크 케이스를 어디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앱을 만들 때 플러터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플러터에서는 변수를 생성할 때는 커멀 케이스로, 그리고 파일명을 만들 때는 스네이크 케이스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데에서는 또 이제 다른 형태로 진행을 하겠죠. 근데 변수 명명법은 이 두 가지가 대중적으로 자리 잡혀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변수 예약어 같은 경우가 있는데, 변수 예약어 같은 경우에는 언어 자체에서 이제 향후에 키워드로 쓰일 내용인데, 이제 이런 것들은 변수로 명명이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은, 잠깐 띄울게요. 선생님이 변수 예약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그러면 예를 들어 자바스크립트 예약어라고 입력을 하시면은 뭐 여기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이제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이제 검색을 하진 않을게요. 찾아보시면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이 예약어들의 특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예약어들은 보통 그 어떠한 다른 언어에서 자료형으로 쓰였거나 아니면 어떠한 실제 뭐 명령문 같은 걸로 쓰였거나 혹은 객체나 클래스 같은 것들, 그런 선언문으로 쓰였거나 다양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러한 경우에는 변수로 같이 두게 되면은 실제 내용하고 혼동이 되기 때문에 예약어로 쓰인 애들은 되도록 가급적이면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실제 코딩을 할 때도 그러한 부분은 이제 주의나 오류를 내뱉는 경우가 많아요. 웬만하면은 이제 이 예약어는 피하도록 합시다. 보통 예약어를 쓰면은 이제 알려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는 이제 텍스트 편집기에서 보통 쓰지 말라고 알려주기 때문에 피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료형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자료형 많이 궁금하셨죠? 자료형이 대체 무엇인가? 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자료형을 알아서 설정을 해주고 자료형이 뭐 표시가 명명이 안 되어 있으면 나중에 힘들어진다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되는 걸까? 그러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럼 이제 자료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실수, 정수, 불련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정수나 실수나 분류가 C 언어를 기준으로 치면은 float가 실수형에 많이 쓰였죠. float 더블. 정수는 int 많이 쓰였고 불련은 불련 그대로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데이터를 담을 때 어떤 그릇을 쓰느냐 그것을 지금 식별하는 분류를 자료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그림이 보이시죠? 변수용 그릇이 있어요. 이걸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동적으로 형변환을 시켜줘요. 그럼 맞춰서 자료형을 할당해주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형의 값이나 명령, 그리고 데이터의 의미, 이제 저장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기초 데이터 분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자료형에 대해서는 이제 6가지가 있거든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6가지 자료형이 있어요. 기본 5가지에다가 플러스 하나, ES6에서 새로 나온 자료형이 하나 있는데 어떤 건지 하나하나 봅시다. 자,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원시 자료형 6가지인데요. 첫 번째 맨 위에 있는 애를 스트링이라고 합니다. 문자열 형태죠. 문자열 형태 그리고 넘버 숫자라는 얘기입니다. 넘버는 숫자고요. 불련 참과 거짓을 나타내는 이제 온오프랑 관련된 온오프랑 관련됐다고 하긴 좀 그렇네요. 참하고 거짓밖에 없는 얘기이긴 해요. 0과 1밖에 안 없고요. 뭐 그러한 개념으로 인식하면 좋습니다. 이건 null과 undefined 얘네 둘은 비슷해요. 거의 null은 값이 없다는 거고 undefined는 값이 정의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이제 현재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거의 비슷한 의미로 쓰이고 있다 보니까 크게 구분할 내용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걔가 왜 누리고 왜 undefined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그럴 때는 구분이 되겠지만 통상적으로 얘네 둘을 막 명확하게 구분해서 쓰이는 경우는 그렇게까지 많이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이제 심벌 같은 경우에는 ES6 이후에 얘가 새로 나온 신규 자료형이거든요. 이 심벌에 관해서는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알아두실 내용은 string, number, boolean, null, undefined 이 5가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미안해요. 이제 5가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 한번 입력을 해봐야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우선 이제 하나하나 해볼게요. F12를 누르고 콘솔 창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var 먼저 이용해서 my name 이 스트링 형태는 문자열이라고 얘기하는데 주로 이제 우리가 문자를 입력할 때 이 형태를 자료형을 많이 이용해요. 이렇게 입력을 할게요. 그래서 변수를 하나 생성했어요. undefined라고 되어 있죠? console log my name 미안해요. 하면은 아까 전에 제가 입력했던 내용이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이 변수 문자열을 입력할 때는 큰 따옴표를 사용해도 되고 작은 따옴표를 사용해도 돼요. 다만 이제 이 문자열 안에 특수한 기호를 나타낼 때는 뭐 특수한 기호라든가 뭔가 특수한 표시를 하고 싶을 때는 보통 이제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 안에다가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따옴표를 넣긴 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그냥 문자열을 선언할 때는 큰 따옴표든 작은 따옴표든 서로 통일되게만 맞춰놓으면 대로 선언할 수 있다 라는 점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 몰라서 이제 console log type of
my name. 자, 이 typeof이라는 걸 선언했는데요. typeof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연산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단항연산자라고 하죠. 이 단항연산자의 내용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지금 출력문 보시면은 string이라고 떴어요. 이 자료형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주는 그러한 연산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가볼게요. 뭐 var 선언했고 num이라고 할게요. 23이라고 합시다. undefined 상태죠. num 콘솔 로그 하면은 23 나왔어요. type of num 하면 넘버 형태 나왔죠. 넘버 형태가 나왔어요. 자, var 계속 해봅시다. is true 라는 형태가 나왔습니다. 이거를 false라고 해볼게요. false 현재 undefined 상태입니다. 지금 주변이 조금 시끄러워요. 회사라서 미안합니다. 콘솔 로그 형태에다가 if true라고 했었네요. is true가 아니라 if true 라고 하면은 false라고 출력이 됩니다. 자, 이제 콘솔 로그 계속 보죠. 콘솔 로그 계속 할게요. type of 타입하고 if true 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미안해요. 이렇게 하면은 불리언 형태가 뜨죠. 자, null이랑 undefined 같은 경우에는 선언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보여주시면 제일 편해요. var a라고 console log a 하면은 undefined 뜨죠. 이건 아직 선언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안에 있는 값이 null이라는 게 아니라 선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undefined라고 출력이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그러면은 var a라고 null 마찬가지로 undefined죠.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null을 하면은 입력이 되긴 합니다. null이 나왔네요. 사실 null과 undefined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undefined는 정의가 아직 되지 않은 상태, null은 확실하게 값이 없는 상태라고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변수 스코프에 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전역 스코프하고 블록 스코프가 있죠. 변수의 스코프 관해서는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이제 얘기를 할 건데, 변수의 스코프라는 건 한마디로 변수에 정의되어 있는 부분, 현재 변수가 어느 부분에서 어느 부분까지 활성화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역 스코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접근이 어느 곳에나 되는 경우, 말 그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C 언어 같은 것들 배웠을 때 전역 변수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파일 시작했을 때부터 끝까지 어느 곳에서나 이 변수를 쓸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죠. 전역 스코프 역시 마찬가지요. 변수가 어느 곳에서나 갈 수 있어요. 그러한 특징을 그러한 특징을 가진 스코프를 전역 스코프라고 하고, 블록 스코프 같은 경우에는 중괄호를 기준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게 블록이 선언된 블록 내부에만 접근할 수 있는 건데, 보통 이제 지역 변수를 예로 듭니다. 이제 지역 변수 int main 안에서만 이렇게 생성이 되어서 그 int main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애들을 이제 지역 변수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블록 스코프라고 얘기하죠. 이 중괄호 사이 안에서만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 사이에 함수 스코프라는 애가 있어요. 함수가 아닌 애들은 명령문이든 뭐 중괄호든 관계없이 이리저리 넘나들 수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 스코프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 관해서는 넘어갔네요.
예시로 한번 이 예시문을 한번 이용해 봅시다. 자, 이 지금 예시문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우선 이거를 바로 바꿔볼게요. 자, 바로 선언을 했습니다. var greeting was said hello console log greeting was. var는 현재 여기에 선언이 되어 있는 아이예요. 그리고 이 중괄호를 벗어난 상태에서 greeting was를 실행을 했죠. 그러면 이게 실행이 될지 안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또 다른 상태로 펑션 안에 있어요. 함수라는 건데 조금 이따 배울 거예요. 함수 안에 var을 생성했어요. var say no, no 라고 생성을 했어요. 그리고 콘솔 로그를 했죠. 여기서는 중괄호 안에 있어요. 그럼 얘는 만약에 실행을 하게 되면은 실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과연 밖에서 이 say no를 실행하면 실행이 될까? 자, 과연 어떻게 될지 궁금하죠? 한번 실행을 해봅시다. 자, 그 라이브에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F12 누르고 DevTool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자, say hello, no 두 번은 실행이 됐어요. 근데 마지막 say no is not defined 라고 되어 있죠. 여기 부분이에요. 이쪽 부분은 이 function var say no가 이 함수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say no라는 애는 이 바깥으로 나오지 못한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console log say no 하면은 당연히 say no가 어디 갔지? 저 함수 안에 있어. 근데 나는 보질 못하잖아.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엔 let을 해봅시다. let greeting words let say no. 자, 과연 이렇게 바꿨다면은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자, 한번 결과를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세상에 greeting words is not defined. greeting words부터 지금 찾을 수 없습니다 라는 얘기가 떴어요. 왜 이런 결과가 벌어졌을까요? 자, 우선 이걸 알기 위해서는 스코프의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전역 스코프는 어디든지 접근할 수 있고 블록 스코프는 블록 중괄호 안에서만 중괄호가 쳐져 있으면 중괄호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함수 스코프 같은 경우에는 함수라는 애 제외하고는 어디든지 넘나들 수 있다고 얘기했었죠. 물론 함수라는 게 int main도 포함됩니다. main 역시 함수예요, 하나의. 그런 경우에 이제 콘솔 로그를 하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그 스코프 안에 있는 애들이라면은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이거를 어떻게 비유하면 좋을까?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새벽 1시에요. 친구가 밖에서 오락실에 가자고 해요. 요즘 PC방이죠? 요즘 친구들은 PC방에 가자고 할 거예요. 저희 때는 나름 신세대인데 오락실에 많이 갔었어요. 이제 뭐 요즘 하면 20대 30대들이 많이 가는 게임방 같은 데 있잖아요. 그 PC가 아니라 그냥 오락기 같은 게 있는 거. 그런 걸 많이 즐겼었는데 뭐 새벽에도 열려 있던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가 밤에 이제 오락실에 가자고 했어요. 근데 나는 이 중괄호라는 문을 넘어서야 돼요. 근데 문을 넘어서니까 밖에 어머니가 지키고 계셔. 야, 안 돼. 나 엄마가 지키고 있어. 안 돼. 자, let 같은 경우에는 블록 스코프 형태예요. 그래서 이 중괄호 벽을 넘는 순간 누군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딱 막힙니다. 그러나 var라는 아이는 조금 달라요. var라는 아이는 그냥 중괄호고 집안에 있는 중괄호라는 이름의 문이 있고 어머니가 지키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를 맘대로 넘나들 수 있어요. 왜냐? 다른 길이 있거든. 얘는 조용히 창문을 열어서 창문으로 담을 넘고 나갑니다. 그렇게 개념을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펑션은 왜 못 넘느냐? 자, 펑션은 예를 들어 창문으로
넘어서 밖으로 나왔어요. 밖으로 나왔는데 밖에 지금 그러니까 창문이 이제 창문을 넘으면 복도로 나와요. 저희 계단식 아파트라고 칩시다. 그럼 복도에 하필 아버지가 퇴근하고 오고 계셔요. 이러면 안 되는데 다시 들어가는 거죠. 펑션이라는 함수에 막혀가지고 못 가는 상황입니다. 집 안에 있는 그냥 중괄호는 마음대로 넘나들 수 있는데 함수라고 하는 집 밖으로 나가는 순간에는 딱 걸리니까 못 나오는 거죠. 전역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중괄호를 전혀 이제 개의치 않고 다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함수면 함수에 딱 막히는 거고 블록이면 중괄호에 막히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합니다. 그래서 렛과 바의 차이는 그런 스코프의 차이가 있다고 스코프 때문에 넘나들 수 있는 범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렛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변수가 막 마음대로 넘나들지 못하게 고정하는 상황에서 많이 쓰여요. 바는 막 중괄호 안팎을 넘나들기 쉽다 보니까 순간 이제 바를 딱 실행했을 때 이전에 있던 바 변수가 불러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류를 잡기가 조금 힘들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렛이라는 변수가 새로 생긴 이유가 이러한 문제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TDG라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TDG 같은 경우에는 이제 Temporal Dead Zone이라고 해가지고 일시적 비활성 구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보통 이제 코드를 막 실행하기 전에 해당 스코프 상단에 변수 선언된 게 올라가거든요. 이 코드를 딱 실행할 때요. 인터프리터로 실행할 때 실행 전에 해당 스코프 상단에 올라가서 진행이 돼요. 근데 바는 이 구역에 일단 접근해서 만약에 이제 예시를 하나 들자면은 자, 이걸 잠깐 집어넣고 자, 이 상태로 바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실행을 한번 해봅시다. 바를 딱 실행을 하면은 여기 이제 콘솔로 실행을 하게 되면 undefined라고 뜨죠. 정의되지 않은 상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분명히 순서상 바가 더 아래에 있었는데 콘솔 로그가 위에 있었잖아요. 바는 아래에 있었는데 왜 undefined가 뜨지? 좀 이상할 거예요. 이거는 코드를 처음 실행할 때 변수가 일시적 비활성 구역에서 넘어갔기 때문에 강제로 이제 넘어가서 선언은 됐지만 값 자체는 넘어가지 않은 상태라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이거를 let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let으로 바꿔볼게요. let으로 바꾸고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let으로 바꾸고 진행을 하면은 보세요. uncatch reference error cannot access B before installation. 미안합니다. 내가 영어를 못 읽겠네. 어쨌든 지금 액세스가 지금 되지 않는 상태라는 얘기예요. 이거 부끄럽네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지금 왜 let는 넘어가지 못했을까? 그것은 일시적 비활성 구역에 걸렸기 때문이죠. 이 문제는 콘스트도 같이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바는 해당 구역에 접근은 가능하지만 값까지 가져가지는 못하는 상황. 자기 몸은 넘어갈 수 있는데 같이 있는 짐은 가져가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let과 콘스트는 접근이 불가하고 오류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일시적 비활성 구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랑 let과 콘스트의 셋 차이를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겠죠? 그럼 보통 어떤 변수를 사용할까? 보통 이제 많은 방법들이 얘기가 되는데 크게 두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방법 1은 콘스트를 주로 사용하고
콘스트에서 만약에 변수로 바꿀 내용이 있다. 그럼 그 부분만 let을 쓰고 var는 쓰지 말자. 조금 더 엄격하게 사용할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괄호 사이에 있는 부분에서 막 넘나들면은 변수를 할 때 실수를 범할 경우가 많아요. 중괄호 안에 딱 설정되어 있는, 중괄호 안에 선언이 되어 있고 중괄호 밖에서 작업을 하다가 실수로 그 변수를 불러오다가 코드가 꼬여버린 경우죠.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const와 let은 사용하되 var는 사용하지 않는 방법을 추천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전역 스코프로 var를 이용하고 로컬로 let, 그리고 제할당 금지 변수를 const. 근데 이 전역 스코프라고 하기엔 조금 그렇고, 조금 더 넓은 범위에 있는 스코프를 var로 설정을 하고 이제 제약이 있는 부분을 쓸 때 조금 더 엄격하게 이 구분을 진행할 때는 let, 그리고 제할당 금지하지 않는 상수들은 const. 코드를 어느 정도 진행한 다음에 const로 바꾸자 라는 식으로 방법이 진행돼요. 서로 방법이 좀 다르죠. 뭐 이 부분, 이 선언법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선언을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편한 방법을 쓰시면 돼요. 보통 이제 var을 다 쓰는 경우도 있고 예제에서는 var을 많이 쓰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자신이 조금 더 엄격하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 라면은 var을 안 쓰고 하는 거, 방법 1을 많이 사용하시는 거고, 나는 이제 좀 다채롭게 쓰고 싶다 하면 방법 2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제가 강요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코드를 점점 짜보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이제 터득하고 익히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연습 문제로 이 해당 코드를 한번 출력을 해보시고 이 코드가 과연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 한번 실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 그리고 왜 그런 결과를 불러오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출력해 보시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hello가 출력될까요? fire, 아니면은 두 번째 farewell이 출력될까요? 세 번째 굿모닝이 출력될까요? 과연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무엇일지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코드를 입력하고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면은 이제 var라는 것과 그리고 let과 const, 그리고 let과 const를 한번 바꿔서 한번 해보세요. let과 const, var,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객체 파트로 넘어갈게요. 드디어 객체 파트가 왔죠. 객체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객체라고 하면 상당히 모호할 거예요. 도대체 객체가 뭐지? 주체 객체할 때 그 객체인가? 하는 분들도 많고, 뭐 아예 틀린 말은 아니죠. 아니면 뭐 너, 나, 우리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너, 나, 우리 아저씨는 솔직히 맞아요. 맞긴 한데 이제 분별이 가능해야 돼요. 실존하든 그것이 추상적이든 어떤 모호한 개념이든 아니면 진짜 존재하는 누군가이든 아니면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이러한 것들 중에서 내가 정확히 어느 분류에 들어가는지 분별이 가능해야 돼요. 분류화가 가능하고 또한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선생님의 속성,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자바스크립트 강사를 하고 있다. 이건 좀 속성이라고 하기 그렇네. 어떤 속성이 좋을까? 선생님은 동물이다. 동물 중에서 포유류에 속한다 라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선생님의 이름은 무엇이다. 땡땡땡이다. 선생님의 나이는 미안해요. 이건 비밀로 할게요. 나이는 20대 30대 중 하나일 거다. 절대 30대 아니에요. 아니라고 했어. 그럼 20대인가? 글쎄. 뭐 아무튼 그러한 것들을 모아서 객체라고 합니다. 오브젝트 아래 이제 객체라고 써 있죠. 자, 그것들을 모아서 객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생성자 타입을 이용해서 생성하는 방법이고요. 이제 const car라고 할 때 new object 한 다음에 car하고 이제 car and name, 뭐 name을 입력하고 싶다. 그럼 name을 입력하는 방식하고, 이제 뭐 이제 const 방법이 좀 그렇다. 그럼 빠르게 하고 싶다. 객체 리터럴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생성자 타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언어의 생성자 선언 방식이랑 매우 유사한데요. 객체 생성이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어요. 이 객체 리터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래스에서 생성자 선언 방식이랑 꽤 유사합니다. 다만 이제 콘스트라고 앞에 안 붙이죠. 여기는 이제 변수가 같이 붙잖아요. 변수 선언할 때 이게 같이 붙죠. 중괄호 안에 이제 속성을 하나하나 입력하시면 돼요. 지금 카의 때 will은 4개고 카의 색깔은 red고 카의 드라이브 펑션 했으면은 이게 부릉부릉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는 상속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const카에서 object create mobility라고 써 있는데 mobility라는 건 이제 부모 객체예요. 부모 객체. const카는 자식 객체죠. 부모가 자식에게 객체를 상속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이제 객체를 생성하기보다는 상속 개념에 같이 묶어서 봐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빈 객체를 생성해야겠죠? 객체를 접근할 때 이제 빈 객체를 생성했다면은 접근 항목도 배울 텐데 이제 점표 기법이 있어요.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선생님하고 name 하면은 name은 땡땡땡이다. same age. age는 선생님은 20대도 30대도 아니다. 그렇게 하듯 점표 기법이 있고 또 하나는 대괄호 표기법이 있어요. 이제 car 했죠. 그 다음에 대괄호를 입력하고 그 사이에 이제 따옴표 넣은 다음에 will 하면은 저 객체에 접근할 수 있죠. 이제 점표 기법 같은 경우에는 접근이 빠르고 간결해요. 다만 대괄호 표기를 할 때보다는 기능의 제약이 많습니다. 빠르게 입력하고 빠르게 접근할 때 사용하는 게 점표 기법이에요. 그리고 대괄호 표기법 같은 경우에는 단어가 여러 개. 예를 들어 hello world 했는데 hello 하고 한 칸 띄어쓰고 world 했어요. greeting 내용이 hello world였어요. hello world 아니면은 변수 자체가 greeting world 했는데 한 칸 띄었다고 했었죠. 그런 경우에 단어가 여러 개잖아요. 그러면 점표 기법으로는 접근할 수 없어요. 이럴 때는 대괄호 표기법을 이용해 주셔야 됩니다. 또 이제 변수로 입력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변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디 보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직접 써서 진행을 하는 게 좋겠네요. 저 아래다가 입력을 할게요. 어디 보자. 자, 예를 들어 const car가 있다고 칩시다. 카에서 예를 들어 will 이름 4개고 color red 그 다음에 name 샘차는 스파크. 미안해요, 선생님 경차 타요. 자, 이렇게 지정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const 키는 키를 예를 들어서 will이라고 해봅시다. will이라고 변수를 하나 생성했어요. 자, 이 변수를 생성했을 때 console log car key라고 먼저 점표기 접근법을 진행을 해볼게요. 점표기 접근법 맞나? 그리고 또 하나는 console log
카 하고 대괄호 표기법에서 반점을 찍고 아니 따옴표를 찍고 키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콘솔로 카 키 라고 세 번째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한번 입력하고 출력을 한번 해보죠. 과연 변수에 그 객체가 접근하는 건 어떤 아이가 접근할까요? 잠깐만요. 쌤이 앞부분 거를 지우지 않았었나 봐요. 이 부분을 잠깐 지워놓고 진행을 해두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다시 접근을 했습니다. 접근을 해보니까 결과를 보여줍시다. 앞부분 두 개는 undefined가 됐어요. 근데 세 번째는 객체에 접근을 했죠. 변수에 입력할 때 접근이 가능하다는 대괄호 표기법에 맞게 접근을 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전에 코드를 다시 보면은 점 표기법에서는 이제 객체에 변수를 입력했을 때 변수에 있는 값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접근이 어려워요. 그리고 카에서 키라는 파트를 접근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이 키를 그대로 인식하기 때문에 접근이 안 됩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대괄호 접근할 때 요렇게 이 따옴표를 없애고 변수 그대로 입력을 하면은 변수에 있는 값을 참조하기 때문에 얘가 위를 부르는구나 라는 걸 이해하고 4라는 결과를 그대로 불러와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객체에 접근을 했죠. 그래서 대괄호 표기법은 이러한 특수한 상황이 있을 때 이제 객체에 접근하기 위해서 객체에 접근하기 위해서 이 대괄호 표기법을 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좀 지워둘게요. 너무 많이 있네. 자, 그럼 이제 객체를 복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 거예요. 객체를 복사할 때는 간단하게 복사하기 위해서는 말만 이제 객체를 간단하게 복사를 하겠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let car라고 하고 하나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let car라고 했어요. color red 객체를 하나 선언했죠. let second car 하고 car라고 했어요. 자, 이제 한번 실행을 해봅시다. 자, 실행을 했죠. 미안해요 여러분. 쌤이 콘솔 로그를 안 해봤네. 콘솔 로그 second car color 할게요. 다시 한번 실행해 봅시다. 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봤습니다. 그럼 red라고 뜨죠. 선생님은 second car라고 분명히 let을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car을 받았죠. 그럼 이 객체가 복사가 된 거예요. 변수 주소를 참조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복사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객체를 반환하기 때문에 변수 주소 참조할 때는 아주 좋아요. 또 이제 이 변수의 특성 같은 경우에는 주소가 이렇게 복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특성이 하나 있는데 둘이 같은지 틀린지 한번 볼 수 있어요. second car하고 과연 같을까 틀릴까? 그리고 이거는 둘이 같다 틀리다를 비교하는 두
두 개를 썼을 때는 같다 틀리다를 비교하는 거고, 세 개를 쓰면은 완전히 둘이 일치하는가, 둘의 메모리 값까지 완전히 일치하는가, 그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같은지 틀린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완전이라고 하기엔 조금 미묘하긴 하네요. 자, 그럼 한번 확인해 봅시다. true라고 돼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변수끼리. 값이 바뀌면은 이 항동연산자 같은 경우에도 값 자체가 바뀌었으니까 둘이 다르다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값이 둘 다 똑같죠. 둘 다 레드라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바꾸면은 쟤도 같이 영향을 받아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이제 이 객체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둘이 이제 같은지 틀린지를 보게 되면은 그건 당연히 틀려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객체 주소값이 서로 동일하기 때문에, 그리고 값도 객체에 할당된 값도 서로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결과가 나온 거고요. 자, 만약에 이 객체가 서로 좀 끊어지길 바란다, 그렇게 되면은 간단하게 선언할 수 있는 게 object assign, 이 여기 명령어를 쓰시면 되거든요. 복사본과 최종본이 동일하다고 했는데 한번 얘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secondcar에서 이제 const를 할게요. const secondcar object assign 하고 car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car에다가 wheel이라는 거를 4라고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console log car, 그 다음에 console log second car 라고 두 가지를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둘의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다시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둘이 지금 내용이 다르죠? 둘이 내용이 다르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내용이 같지도 않은 거를 볼 수 있겠죠. 다만 이 assign을 이용한 방법에서는 약간 함정이 존재해요. 둘이 일단 다르다고 표시를 해놨잖아요. 근데 자, 여기서 color 라고 color 라고 선언을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볼게요. 다시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면은 true라고 돼 있죠. 뭔가 이상한데? 제가 아까 전에 빈 객체를 입력할 때는 빈 객체를 서로 비교하고, 얘기를 안 했었나? 빈 객체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빈 객체가 좋을까? const 같은 경우에는 a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const a 하고 const b 객체 두 개를 선언했어요. 그리고 이 둘이 같은지 틀린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호이, 호이. 하나는 이쪽이죠? B, A, B. 자, 선언을 했어요.
두 개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혹여나 인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A 1 A 1 A의 A B의 A A A 다시 해보고 아무리 값이 같다고 하더라도 이게 항상 같진 않아요.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는 이제 표시가 잘못 나와 있는데 이 값이 이제 원래 false가 나와야 되거든요. 둘이 이제 객체가 다르잖아요. 서로 객체가 다르면은 서로 참조하는 주소값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값이 똑같아도 참조값은 실질적으로 달라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결과가 똑같다고 나와 있네요. 이거는 이제 다른 자,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번 실험을 해보면은 결과값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좀 당황스럽네요. 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원래 이제 값이 같다고 해서 이게 참조한 주소값까지 완전히 같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둘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진행을 할 땐요. 얘기를 다시 돌려서 이쪽으로 할 때 실제로 내부에 있는 인자들은 값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깊은 복사를 진행하게 될 때는 이제 assign을 이용하면 안 되고 다른 방식 재기함수라든가 아니면 이제 JSON이라든가 다른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깊은 복사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복사본이 최종본과 동일하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여기서 assign에서 얘기를 할게요. 원본에서 값과 주소를 받습니다. 이건 얕은 복사이기 때문에 얕은 복사랑 깊은 복사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설명을 더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얕은 복사는 복사본하고 원본의 값이 따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둘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러니까 주소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원본 바뀌면은 대상객체도 여기도 바뀌고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복사본하고 대상객체가 이렇게 둘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깊은 복사로 들어가면은 여기 간의 연결고리가 딱 끊어집니다. 그러한 점이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깊은 복사를 진행하게 되면은 수가 바뀌면은 서로 이제 갈라지니까 값도 달라지고 인자에 대한 주소값도 서로 끊어지니까 완전히 별개의 객체가 탄생하게 됩니다. 지금 이 오브젝트 업사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지금 여기 결과값은 이제 true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서로 값이 다른 얕은 복사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값을 서로 바꾸게 되면은 false가 나오긴 할 겁니다. 이 얕은 복사, 깊은 복사에 대해서는 조금 다음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지금은 일단 배열로 넘어갈게요. 배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산된 값들을 이제 항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것을 정리하면은 배열이라는 게 탄생을 해요. 그래서 인덱스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하고요. 이제 객체로 분류가 됩니다. 배열 같은 경우에는 배열도 다 객체예요. 그래서 이제 키하고 쌍 원래 이제 객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하고 쌍 같이 접해져 있잖아요. 배열은 그냥 칸만 나열한 상태이기 때문에 객체보다는 조금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죠. 그 메서드 같은 것들을 다양하게 쓸 수가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뭐 아래에 이제 어떠한 메서드들이 있는지 볼 수 있는데 뭐 앞에다가 이제 객체 붙여놓고 미안해. 배열 붙여놓고 이렇게 객체 얘기하니까 배열 자꾸 얘기하게 되네. 미안합니다. 배열 붙여놓고 이제 뒤에 메서드 이용하면은 길이를 확인한다든가 푸시해가지고 끝에 새로운 값을 추가한다든가 시작에 새로운 값을 추가한다든가
끝에 시작에 뭐 값을 제거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수라는 거는 이제 시간이 조금 너무 오래돼 가지고 여기서 빠르게 끝내도록 할게요.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령문하고 매개 변수, 이제 작업 도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함수를 직접 보면서 얘기를 합시다. 자, 이게 함수의 구조예요. 이 함수는 이제 도구 이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매개 변수가 있어요. 매개 변수는 이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매개 변수를 넣어서 이 값을 이용해서 실제 함수를 호출할 때 이 값을 넣어주면은 이 함수에서 그 내용, 매개 변수 내용대로 처리가 되면서 다시 나오는 구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명령문 얘기가 있었죠. 안쪽에, 괄호 안쪽에 있는 명령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내부에서 어떤 동작을 하게 될까? 그러니까 얘는 하나의 작업 툴이에요. 얘를 잘 만들어 놓으면은 여러 가지 일들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요. 미리 다 설정해 놓고 판처럼 틀처럼 찍어내는 거니까 빠르게 할 수 있게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은 함수를 정말 많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이제 함수 얘기하면은 x는 y, y는 x 이런 미안합니다. 얘기를 많이 사용하죠. 이제 함수 표현법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이 표현법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함수 표현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constructor function greet name 고 이제 안에 내용 적어놓고 여기 실행문 써 있고요. 이제 const에다가 greet 함수를 할당인 건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표현식을 이용해서 익명 함수라는 걸 만들 수 있어요. 익명 함수 같은 경우에 계속 함수를 막 실행하는 게 번거로우니까 따로 이제 이름이 없는 함수를 만들어서 이제 조금 더 편하게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익명 함수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살표 방식으로 선언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에 얘기를 할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선언을 할 수 있다라는 점만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this라는 부분, 이 부분은 조금 어렵긴 해요. 이제 호출한 객체의 객체의 속성을 저장하는 건데 이제 호출 위치에 따라서 상태가 변동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this를 그대로 입력한다 하면은 윈도우 전역 객체를 기본 참조를 하게 돼요. 전역 객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자면 좀 길어지는데 사실 이제 우리의 모든 스크립트 언어 내용은 다 윈도우 전역 객체가 기본이 내장되어 있어요. 기본으로 코드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this에 아무것도 선언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윈도우 전역 객체가 들어가가지고 전역에 있는 윈도우를 불러내니까 갑자기 이제 undefined 형태로 오류를 내뱉기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윈도우 참조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스트릭트 모드라고 엄격한 모드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this 키워드 값 같은 것들도 여기 bind, call, apply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call은 함수의 인자값만 이야기하는 거고 bind는 하나의 끌어오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apply는 함수의 그 배열 자체를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시간이 좀 많이 오버됐다 보니까 다음에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이제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추가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this라든가 아니면 이제 함수 선언 방법 그리고 저번 시간에 못다한 이야기들을 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됐죠? 저도 이제 퇴근해야겠어요. 이번 주자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